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17일자 진행합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국정 생중계 시대 언론은 어떻게 보도해야 할까? 김익현 기자가 GD넷 코리아에서 12월 16일 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지혜의 저널리즘 대 받아쓰기 보도. 보면서 대통령의 업무 파악 능력은 참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더불어 저런 상사 모시려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렇다고 정부 부처 업무 보고 생중계를 평가할 생각은 없다. 그건 각자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입장에선 파격적인 회의 진행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관전법이 될 것 같다. 전 국민에게 공개된 사안, 기자는 뭘 보도해야 하나? 그동안 국무회의나 주요 부처회의는 요약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정부가 알리고 싶은 것만 알렸다. 실제 어떤 논의와 설전이 오고 갔는지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모든 장면이 공개된 시대에 기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중계됐으니 굳이 기사 쓸 필요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안 본 사람도 많으니 잘 요약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걸까? 분석과 해석에 초점 맞춘 지혜의 저널리즘이 필요한 것 아닐까? 이제 누가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디서가 인터넷에 과다 노출되면서 싸구려로 전락함에 따라 왜가 더 많은 가치를 갖게 됐다. 그렇다면 기자의 역할을 발언의 정책적 함의부터 분석하고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쪽에 좀 더 힘을 기울여 하는 것 아닐까? 적어도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보도로는 달라진 회의 방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결국 기자들은 전통적인 사실 보도만으로 더 이상 부가가치를 갖기 힘든 현실을 직면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사실 뒤에 숨어있는 의미와 배경을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뼈아픈 자기 각성이 뒤따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까지 해서 제 견해를 좀 써봤습니다. 미국과 서구의 뉴스를 보다 보면 분석, 의견, 오피니언을 제목 앞에 붙이는 경우를 종종 본다. 김익현 기자가 말한 그런 성격이다. 기자들이 사실 보도만 가지고는 설 자리가 없어 분석과 해석 그리고 의견을 기사화하는 공력이 필요한데 대부분 전문가 취재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스스로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경우 현재 기자 수입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상관관계로 분석하고 예측까지 해낸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하나의 다른 사실이 드러난다면 말이다. 그래서 기자가 말했듯이 why, 왜라는 것에 우리 논리학습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 왜를 찾기 위해 인과관계란 과학적 마지막 단계의 논리훈련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십자가 생존 우선순위를 콘텐츠로 하면서 뉴스보다만 그냥 소리내어 읽어보는 식으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다. 우선 소리내어 내가 직접 읽어봐야 이해부터 해야 한다. 그 내 견해를 피력하는 빈도를 늘어나게 저도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질문 하나 또 해보고 싶어요. 왜 요즘 기자들이 여성들이 많을까부터 분석 및 해석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김익현 기자인가요? 참 좋은 각성을 하셨어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반을 찾는 그런 관점으로 뉴스 기사를 발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이 과거체다. 나라에서 도망치고 싶다. 한국 남성이 취직도 연애도 일본을 선택하는 절실한 이유. 지병사 12월 16일자입니다. 이웃의 한국으로부터는 일본에 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현저한 것이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 일본에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그것을 실천한 한국인 남성과 한국인의 일본 취업을 지원하는 기업의 이야기를 들었다. 취재 보도네요. 영어 실력, 큰 키, 많은 것을 요구하는 한국 취업 준비생.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후생 노동생이 발표한 외국인 고용 상황에 따르면 2020년 약 6만 9천 명이었던 한국인이 2024년 약 7만 5천 명으로 4년 새 약 8% 증가했다. 그런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 중 한 명이 최건우 34세 가명 씨다. 최 씨는 한국 대학에서 호텔 경영을 배운 뒤 한국에서 호텔 근무와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경험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대에 일본인과 친교를 깊게 한 것으로 일본에 흥미를 가져 2019년에 일본에서 취직을 완수했다. 현재 일본에서 최 씨의 수입은 한국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일본 기업 쪽이 사적이 지켜져 휴일이나 퇴근 후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 그것에 익숙해지면 한국에서의 일은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어려움 가중되는 한국 취업 시장에서 일본으로. 한국인이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배경에는 주로 보수면, 일본 문화에 대한 흥미, 관습, 언어의 근접성에 있다고 본다. 특히 보수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평균 급여는 일부 재벌 기업이 인상하고 있어 중소기업 간 격차가 있다. 같은 동아시아권에서 상하 관계 등의 가치관이나 관습이 가깝다. 거리가 가까워 귀성 등의 왕래가 쉽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흥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도 자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일본 기업들도 한국인을 채용하는 장점은 많아 보인다. 한국 남자들이 겪는 병영에서는 친정을 떠나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길러집니다. 부하를 묶는 경험으로 관리 능력도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수험이나 취준이라고 하는 어려운 경쟁을 거쳐왔기 때문에 일본 기업으로부터는 한국에는 성실하고 성장 의욕이 있는 인재가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학교류의 또 만남의 장소로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결혼 사상 최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일 커플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 취업한 최 씨도 일본 여성과 어학교류 앱에서 만나 결혼한 사람이다. 일본인 여성은 문화나 습관으로 하는 면에서도 맞기 쉽고 스스로 확실히 생활도 하고 있는 인상입니다. 그런 점이 한국 남자들에게도 호감을 사는 게 아닐까. 2024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은 1176상, 전년의 840쌍에 비해 40% 증가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에서는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보다 자신의 경력이나 사생활을 중시하는 여성이 증가했다. 여성 기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그런 건가요? 앞으로도 당분간 비즈니스는 결혼이든 한일의 상사상해는 계속되지 않을까요? 상사상해. 결혼이나 취업을 계기로 일본에서 살기 시작하는 한국인은 한일 간의 가교가 되어줄 것입니다. 때마침 올해는 일본에서 외국인과의 공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으로부터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도 양국의 상호 이해와 공생이 요구된다. 한국의 성장을 막는 세 가지 내부의 적, 대기업 R&D 규제, 파일로 볼까요? 12월 15일자를 발췌를 해봤습니다. 일부 내용을 이미 소개했었는데 밖에서 밀려오는 위협,
미중 기술 전쟁 속 생존을 위한 기술 주권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일부에서 기술 주권이라는 외부의 생존 문제를 다뤘다면 2부에서는 제2의 반도체를 가로막는 내부의 한계를 분석합니다. 한국은 왜 GDP 대비 R&D 투자 1위인데도 파괴적 혁신은 보이지 않을까요? 타일러는 대기업 편중, R&D 비효율, 경직된 규제라는 세 가지 내부의 한계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 진단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어떻게 성공의 함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추격자의 낡은 OS를 선도자의 새 OS로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패스트 팔로워 모델이었죠. 발명과 모델과 다르다. M&A보다 계열사 모델을 선호하고 있는 한국 대기업. 뭘 하려고 해도 다 대기업이 손을 안 댄 게 없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뭐 해먹을 게 없으니까 식당이나 카페나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조직을 나와서 그런 일이 다반사죠. 정부 R&D 투자 규모 세계 4위, 논문의 양적 질적 성과는 11위 내지 12위뿐이 안 된다. IMD 세계 경쟁력 순위 2025년 29위, 2025년 27위로 정체 상태. 기초 연구지원 출연연 운영 R&D 인력 양성 등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쓰냐? 예산이 수많은 실개천으로 쪼개지는 상황이다. 실패를 또 용납하지 않는 문화도 한국에 있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도 엄청 잘하는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규제에 걸려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기존에 이익을 가지던 집단이 새로운 도전자를 막으려는 것. 요거 참 그 슬퍼 퇴계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기존의 원가 세계 세력이 새로운 도전자인 슬퍼 회계 스타트업을 막으려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 최소 허용 규제라고 그런 풍토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규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규제, 레귤레이션을 하는데 안 되는 것만 알려준다. 뉴턴 방지, 우리나라는 도로를 갔다 보면은 뉴턴 하는 데를 알려주는데 미국은 뉴턴하면 안 된다는 데만 알려주니까 아무 데서나 다 뉴턴할 수 있는데 뉴턴 안 되는 곳만 이렇게 알려준다. 네거티브 규제. 가능성이 이런 것이 열려 있는 거 아니냐. 한국 예산의 3%, 그러나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발명을 해야만 하는 게임의 세계가 되었다. 창의적 자본의 유출을 볼 수밖에 없다. 내부의 한계 적이 문제다. 엄청난 하드웨어지만 소프트웨어는 너무 단순한 한국이다.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해야 할 시기가 된 것 아닐까. 보이지 않는 벽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활동을 좀 걸었습니다. 정부 재정 예산에서의 R&D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기업 자체도 비용 과목에 R&D를 당해년도 비용 처리하는 경상 연구개발비란 계정도 있죠. 제가 기업체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계정 과목들이 눈에 띄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술연구소에 들어가는 일상적인 비용을 그저 식별하기 위한 방안일 수 있다. 실제 프로젝트 연구는 생산에서 기술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들에게 주 5일, 4.5일 그런 거 없다. 그 생산기술 아이디어를 기술연구에서 파이로트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개인 경험으로 CEO가 금속공학 박사로서 경영도 하지만 매일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전문적 그 서적 등을 탐구하는 자세를 좀 봤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불러들이고 있잖아. 어느 기업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타일러 씨. 우리도 다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의 기술 기업을 좀 제발
만들어 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면 어디 덧나십니까? 타일러 씨? 타일러 보세요. 제가 타일러 봐야 되겠네요, 제가. 누가 단군을 2번 죽였나? 이덕일 역사주권 TV에서 발췌했습니다. 조선건국 5년쯤 뒤 권근이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 명태조 주원장이 권근에게 시를 주는데 단군이 서거한 지 오래되었는데 몇 번이나 경장하였나? 몇 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나? 이런 역사 기록이 있다 이거예요. 태조실록 중에서. 그리고 식민사관은 사라토리 구라키치가 1865년에서 1942년에 돌아간 일본 동양사학자인데 도쿄 제국대 교수였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역사 해석을 제공하여 한국사를 왜곡한 대표적 일본 학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군은 친하다라고 식민사학자들이 주장. 이병도 같은 학자들이 나중에 반성을 했는데 신석호는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다. 단군의 기본사료인 일련의 삼국유사와 이승유의 제왕운기는 지금으로부터 690여 년 전 고려 말기 충렬왕 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군이 당뇨 25년 무진 BC 2334년에 즉위하여 처음으로 조선을 개국하고 왕험성의 도읍을 청하고 1000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중후왕 기묘 무왕이 은나라의 유신 기자를 조선왕으로 봉하자 단군은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삼척동자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단군사 신화 12 신석호 전집 학원에 나온답니다. 신석호 제자 강만길, 보수건 진보건 한꺼풀만 바뀌면 식민사학자들이다.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발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동이족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다. 푸류 문화 8500년 전 신석기 시대 문화도 발견되고 있다. 동이족이 유물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동이족은 근데 셋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으로 간 사람들은 묘족 뭐 이런 쪽으로 좀 되고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시베리아를 넘어가지고 아메리카까지 넘어간 거로 보이죠. 우리 조상들은 한반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국이 지금 하상주 공정까지 한다. 이제는 정신을 찾아야 하는데 식민사학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역사 공정에 대응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고대사 상고사는 연구해야 한다. 이 통의 발언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의미심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6.25 전쟁 그거 하나만 6.25 참전 그 중공군 참전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의 원래 철천지 원수다. 주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국 주요 토지 취득 최다 외국 비율 3.1%, 정부 24년도 조사, 지지통신 편집국 12월 16일. 정부는 16일 안전보장상의 주요 시설 주변이나 국경 낙도에서의 토지 건물의 취득 사항에 대해 2024년도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같은 해 11만 3,827필지 토지 6만 9,677필지 건물 4만 4,150필지가 거래됐으며 이 중 외국 법인이 취득한 3,498필지로 전체의 3.1%였다. 국가 지역별로는 중국이 최다. 시설의 방해 전파 발사 같은 저해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요 토지 등 조사법은 자유대의 기지나 원자력 발전소 등 중요 시설의 주위 1km나 국경 낙도를 주시구역이나 특별주시구역이라고 정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도까지 지정된 583개 구역, 도시지역의 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거래 건수는 2023년도 1만 6,862필지보다 크게 늘었다. 외국 법인에 의한 취득에 대해서 국가 지역별로는 중국 홍콩 포함이 1674필지로 대로 47.5%,
대만 11.7%, 한국 10.7%, 미국 6%가 뒤를 이었다. 구역별로는 37 도도부현에서 외국인 외국법인에 의한 거래가 있었다. 도쿄도가 가장 많은 1558 피치로 육상자위대 위생학교 방위장비청 함정장비연구소 류산노 미군센터 주변 553필지 방위성 사가야 청사 주변 309필지 등 도시지역 시가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맨션이나 단독주택의 취득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뒤에 소개합니다만 중화 맨션이란 성매매와 연결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2세 소녀 인신매매, 빙산의 일각, 태국 여성이 일하는 불법 성매매 맨션이 일본에서 증가하는 이유. 하이나시 사코 SPA 12월 16일입니다. 12세의 태국인 소녀가 일본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고 있었다. 11월에 보도된 뉴스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그 배후에는 불법 풍속 네트워크의 존재가 있었다. 왜 그녀들은 일본에 오는 걸까? 순수한 태국인 여성이 불과 1만행으로 실전 행위를, 필자는 저널리스트로서 동남아시아의 매춘을 오랫동안 취재하고 있지만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태국 여성들이 일하는 불법 성매매 아파트가 늘고 있다. 서두의 잔입 취재는 금년 11월 하순 지인의 T씨에게 시부야의 가게에 가서 받은 것이다. 자칭 24살이고 이번에 일본에 온 것은 두 번째. 태국인 관광 목적이 입국이면 약 2주간은 비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방에서 계속 몸을 판다고 한다. T씨는 마사지만 받으며 여성의 성장 과정을 물었다. 어디서 왔어? 방콕이 아니다. 더 시골. 일본어 할 줄 알아? 대학에서 공부 좀 했어요. 최근에는 그녀와 같은 대졸 여성이라도 살 수단으로 성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잠입 직전까지도 속속 도착하는 선전 메시지. 시장에 따라 구조도 여자의 성격도 달라요. 원문은 엄마, 사장이란 아무래도 전국 각지에서 맨션을 한 방을 사용해 영업하는 소규모 오너를 말하는 것 같다. 이것은 태국 여성이 아파트에서 이런 걸 어떻게 찍은 모양이에요. 중화맨션두의 중국인 성매매 조직. 가게 접수원에 따르면 모자이크가 없는 얼굴 사진의 여성은 2주 동안만 일본에서 일하는 태국인. 한편 모자이크가 걸려있는 여성은 장기 체류하고 있는 유부녀나 아르바이트라고 한다. 아르바이트란 요컨대 장기 불법 취업자다. 여러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조사했다. SNS상의 링크를 등을 통해서 도달하는 반클로즈드형의 것으로 개설자도 운영 거점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게재되고 있는 정보량은 방대하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각지의 맨션의 일실에서 같은 영업 형태가 확인되어 등록되어 있는 여성은 총 400명 이상, 그리고 그 대부분이 타이인 여성으로 차지되고 있었다. 매상의 일부가 중국 본토에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어 오사카 부경은 중국인에 의한 매춘 조직이 관여하고 있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 불법 유흥업소는 흔히 중화 맨션으로 불린다. 태국인 난민 신청 전년 대비 11배 충격. 출입국 재료관리청에 의하면 24년 내 난민 인정 신청한 외국인 약 12,400명 중 타이 국적자는 2,128명, 전년에 183명의 무려 약 11배다. 태국 경찰 관계자는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주전장을 옮긴 것도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취업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본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먼저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타이 현지지의 보도에 의하면 2022년부터 과거 10년에
성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연간 1만 내지 1만 5천 명의 타인의 여성 어린이가 일본에 보내져 있어 일본은 최대의 시장이라고 한다. 참, 이 성산업은 인류 역사상 끊이지 않는 거죠. 트럼프 돌연 두산 에너빌 승인, 미 SMR 16기 단독 수주, 서울경제TV 두 여성 앵커가 보도에서 화면에 있는 내용만 캡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우크라 3억짜리 수중드론 5천억 러 잠수함 폭파, 우크라 흑해 항구서 타격 사상 처음. 15일 현지 시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 노브로스크에서 수중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잠수함을 타격했다며 당시 러시아 군함이 폭발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15일 키이우 포스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의 성명에서 또 한 번의 독특한 특수작전으로 해상 공격을 단행했다며 사상 처음으로 수중드론 서브시 베이비가 러시아 잠수함을 폭파했다고 했다. 다만 SBU는 공격 시점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SBU는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잠수함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러시아 항구에 군함 여러 척이 정박해 있는 가운데 바다 아래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물보라가 치는 장면이 담겼다. 드미트로 플레텐추크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은 이번 공격을 두고 이는 전쟁에서 해상 전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뒤집은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는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잠수함이 손상됐다는 점은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보고 행동했다고 아버지는 본다이 총격범을 제압한 영웅 아들에 대해 BBC에 말합니다. 압델라만 아부 탈레 BBC 아랍어 에밀리 에킨슨 월요일 12월 15일입니다. 본다이 비치 공격자 중 한 명으로부터 총을 빼앗은 영웅 행인의 아버지는 아들이 BBC에 피해자 여성 아이들이 길거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BBC 아랍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메드는 그의 강점, 양심 그리고 인간성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테러 사건으로 선포했습니다. 가족들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에 있으며 어깨와 손에 입은 상처에 대한 추가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아흐메드 씨에게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씨가 태어나고 자란 시리아에서 그의 삼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을, 시리아, 모든 무슬림 그리고 전 세계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드니 총기 난사 사건, 호주 2개의 신하가 저격당했다. 총기 청정국, 유대인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믿음 깨져 피의자 10년째 총기 육정 합법 면허, 영구 면허제 허점. 유진우 기자가 조선미디어에서 12월 16일 날 보도한 겁니다. 그 총격범을 제압한 아흐메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손과 발 등에 총상을 입었다고 하죠. 트럼프 펜타닐 대량 살상 무기 선언. 에릭 바제일, 아이밀과 잭 대치 폴리티코에서 12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합성 마약의 불법 밀매를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추가 법적 화력을 부여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하는 이 약물의 치사율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초국가적 범죄 단체가 펜타닐 판매를 통해 미국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명령에 서명하면서 해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양이 94%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펜타닐을 포함한 대부분의 마약은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트럼프는 마약 흐름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양리학적 용도가 제한적인 이 합성 의약품은 주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배송되며 의약품 카르텔은 중국에서 수입한 전구체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펜타닐을 제조합니다. 펜타닐 생산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임시 실험실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 당국이 국경 내 생산을 근절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운영되는 카르텔들이 미국으로 펜타닐을 밀반입한 것을 카브리에서 마약 단정 혐의에 대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의 정당성으로 비난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코카인 밀배의 중심지로 여겨지지만 전 세계 펜타닐의 밀배의 지역국은 되지 않습니다. 약간 그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해서 약간 근본적으로 펜타닐 때문은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 로건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을 받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아드리안 볼레닉, 벤진가 12월 16일입니다. 논쟁의 중심에 선 정부 폐기만. 로건은 부유층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든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당신은 정부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며 더 많은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익, 돈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뒤처지는 동안 막대한 부를 기업이 손에 쥐어준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만 타겟에 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갈 수는 없지만 팬데믹입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합법적으로 지역경제에서 돈을 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로건이 뭐 하는 사람인지 솔직히 모르지만은 우리가 약자 보호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무상 지원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정부 권한을 더 키워줄 뿐이다. 그래서 국민들을 거지 근성을 만들어 가지고 지배를 한다. 이런 논리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 급증, 한국서 현중 움직임, 서울 명동서 시위, 작년 10배, SNS로 매너 위반 비판글 확산, 다케츠 구미노루 서일본 신문에서 12월 16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일자재 호소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한편 매너가 나쁜 중국인 손님의 배척을 호소하는 현중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중심은 이재명 정권을 친중국으로 보는 보수 단체들이다. 배경에는 보역 대립의 격화나 근년의 대중감정의 악화가 있는 것 같다. 한국의 경제계 미디어에 의하면 서울의 신세계 면세점을 11월에 방문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보로 약 90% 증가했다. 신세계 또 백화점을 또 분석해보고 싶네요. 지난 9월 비자 면제에 더해 중국 측의 방일 자제에 따라 한국의 여행 수요가 집중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SNS 상에서는 중국인 손님의 가게 내에서의 흡연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배설이라고 하는 행위를 관광공해라고 하는 투고가 확산되고 있다.
시위 증가의 배경에는 일부 보수 단체의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다. 단체는 6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 측이 관여하는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 한국 시민의 대중감정은 악화된 채로 조선일보 등이 3월에 공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중국을 경계, 적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 30대는 7월 전후에 이르렀다. 이 사진은 중국 경복궁에 똥 싸면 5만 원 벌금인데 한국인이 욕하면 징역 5년, 민주당 발의, 이렇게 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비판하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사진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재명 정권이 국익 우선, 생존 우선인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범의 승부수 고려한 미 JV 지분율 9.9%의 숨은 계산. 김수정 기자가 블로터에서 12월 16일 이런 거를 분석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고려아연이 미국 전략광물 재련소 투자를 위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가운데 고려아연의 JV 출자 비율이 9.99%로 설정된 점 등이 이목을 끈다. 이는 일부 규제 요인을 신중히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플루서블 메탈스는 미국 재련소 투자 주체이면서 고려아연의 완전 자회사이다. JV의 구체적인 지분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진 않았지만 주요 주주의 윤곽은 나왔다. 미국 전쟁부가 JV의 지분 40%를 참여하며 앵커 투자자 역할을 맡고 이 밖에 고려아연이 지분 9.99%를 확보할 예정이다. 고려아연과 미국 전쟁부만 따져도 의석 과반이 이미 채워진 상태다. 겉으로는 미국 측이 JV 투자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양쪽이 이끄는 모양새다. 특히 고려아연의 지분율이 1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정됐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이는 국내 상법이 10% 이상 지분을 취득할 때는 감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련소 투자금은 JV 고려아연 크루서블 메탈즈 순으로 흘러가는 구조로 JV가 기초가 되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려아연은 JV에 역으로 투자한다. 이를 통해 JV를 경우에 간접적으로 자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만약 고려아연이 10% 이상 JV에 출자했다면 JV가 해외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출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로터니 미 상무장관은 테네시에서 추진되는 고려아연의 프로젝트는 미국의 핵심 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딜이라고 말했다. 그래 어저께 최저원가는 천재적 발상이었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인이 되었다를 했는데 제가 제 방송을 들어봤지만 중간에 버퍼링이 일어나가지고 왜 버퍼링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은 마르크스 얘기나 노동가치 뭐 이런 건가 뭐 어쨌든 듣다가 또 잠이 들어가지고요. 다시 요 자료는 오늘 그냥 올려놓는 거로 하겠습니다. 뭐 한번 소리내어 읽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 세력들한테 견제를 당하고 있는 거죠. 뭐 타일러 볼카도 얘기했지만은 뭐 제가 그걸 한 게 아니고 골드랩 박사께서 그러나 가만 생각하면 상식을 얘기한 거예요. 골드랩 박사는. 그래서 어저께 비유한 건데 스루퍼 회계는 스루퍼 제약이론 경영의 골자는 TIOE라고 세 가지 핵심 요소인데 첫째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번다는 스루퍼 증가, 두 번째가 재고 회전율 증가입니다. 세 번째가 코스트 낭비 제거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현재 트럼프 2.0의 NSS 국가
안전 전략, 국방 전략을 보면은 미국 우선주의는 스르프 증가하고 비유가 되고요. 재고 회전율 증가는 동맹 활용률을 증가하는데 한국이 상당히 지금 활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지 같은 거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재정 낭비 제거해서 또 관세 수입 등을 통해서 돈을 투자할 때를 또 정부가 이제 정부가 주주로서 행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 발빠르게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